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워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3가지 작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트에 담았던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들 리뷰해보면서 김장렬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있는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양시장 모두 어제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0.23% 하락하면서 2748.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하는 종목은 더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은 487개로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화장품 업종 역시도 업종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은 384개로 오늘 반도체와 밸류체인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5,310억 원, 기관이 1,630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6,668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03% 약보합으로 903.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830개로 바이오 업종도 상승한 가운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차별화를 보였고요. 방산주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은 700개로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IT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1,340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503억 원, 기관은 656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외국인 몰려드는 국내 증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이 투자자들이 사자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전체 금액 34.1%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는 쉬어갔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전체 매수액 중 70%가 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또 올해 들어서 밸류업 업종에서도 꾸준히 담아내는 흐름을 보였죠.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수 업종이 더 확산될 거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3월 FOMC 금리가 동결됐죠. 작년 9월에 이어서 올해 1월까지 올해도 이번에 5차례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금리 인하 시점이죠. 사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 횟수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세 차례로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작전입니다. 정부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 내구성, 안전성 등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설입니다. 대구시 달성곳에 올해부터 짓기 시작해서 27년에는 이제 시범 운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AI 로봇 앞으로 활성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작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스타워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워즈 송가람 매니저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숨고르기 쉬어가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숨가쁘게 뛰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다만 쉬어가는 와중에도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무슨 문제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서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온 슈퍼위크 마지막 날은 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 장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 전체가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에 들어오는 자금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그리고 이 실적 외에 선거라든지 그 외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주 말씀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암학회 관련된 이런 테마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일정들 그리고 실적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의 대형주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다음 주는 이번 주 흐름보다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쉬운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이 대형주 장세가 끝날 때 우리가 접근해봐야 할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주가 굉장히 크게 달려가는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 외국인 쇼핑 시즌.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께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까지도 들어왔던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네, 그렇죠. 특히나 좀 전에 그 송 매니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대형주 먼저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 그것을 한국에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어떤 주식을 먼저 사야 되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커 보여요. 좋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큰 대형주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면 결국은 다시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중소 종목도 매기가 결국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리 인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온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이제 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르다. 그리고 물론 한 번에 계속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일족씩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뭐 몇천억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장세가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도 좀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면서 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런 네. 옛날에 그 말. 출래 불사춘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꽃샘추위는 없어지고 제대로 된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향후 한 2주를 기대하는데요. 네. 변수는 한 두 가지 있겠죠. 총선하고 실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는지 그것이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총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을 또 살펴보니까 실적하면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LG 생활건강 좋은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3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네. 실적의 영향인가요? 일단 실적 당연히 영향이 있죠. 기대가 낮춰진 실적에 대비했을 때 좋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희망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장이 아까 출래 불사춘 이제 본격화 좀 따뜻해진 조짐이 보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바텀에서 목표 주가를 높이는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이 나쁠 때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근거가 조금만 붙으면 말이죠. 주가가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G 생활건강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PER이 뭐 20몇 배까지 가는데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1분기, 2분기 나아진다는 것이 아직 확 올라가는 거 아닌데 오스티즈 오버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지금 한 3, 4회사의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큰 주식이. 삼성 SDI도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죠. 정보차 관련돼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목표 주가 올리면서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2차 전지하고 화장품 대형주에서 자리를 잡는 거. 그렇게 반응을 시장에서 해준다는 건 뭐냐면은 물론 큰 거는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업이잖아. 이런 주식. 소외된 주식에 대한 매기도 간다는 것이 네. 장의 성격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조짐, 어떤 그러한 그 징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래 불사춘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소외되던 종목들까지도 장세가 좋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호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최근 스위스 은행의 이런 금리 발언, 그리고 일본은행에서의 금융정책 완화 발언, 이런 국제적인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적인 은행에서 지금의 인플레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통화정책을 완화시키겠다라는 흐름 자체가 지금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이번에 FOMC에서도 이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왔죠.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도 회복되고 이런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자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2차례에서 3차례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상반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이렇게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수급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수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도 대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이후에 이 중소형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불황에서의 실적이 확실히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이런 매수세, 예수금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 대형주 위주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마 전체적인 흐름 같이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송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런 제약주 일정이라든지 그 외에 선거 일정, 이런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소형주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저PBR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현대차랑 기아는 오늘장에서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은환 매니저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도 탑5 안에 현대차, 기아 모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PBR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사라지는 추세입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저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상당히 주가가 부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단기로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회사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 애가 이 현대차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의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매출 증가,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들은 어느 정도 단기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이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대형주들, 그리고 이 대형주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PBR 내에서도 성장성은 꾸준히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최근에 저PBR 관련 네. 은행주들은 네. 또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속 1주, 2주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연달아서 애널리스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일단은 그 밸류가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1월 중순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높게 올라왔는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은 작년에 0.5배 초반에서 0.9배 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엄청 오른 거잖아요. 한 60% 이상 오른 거예요. 네. 70%.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반도 안 온 거죠.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0.3배, 0.4배가 안 됐는데 이제 0.4배를 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군데 애널리스트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 적어도 0.55배, 0.6배 가까이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은 한 여전히 25에서 30%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한국은 PF도 있고 ELS 이제 많이 끝나갔죠. ELS 하는 거 그런 걸 지나가는 과정에 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익 실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총선지하면서 무슨 돌발 변수가 아니면은 네. 은행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자동차도 좋은데 네. 자동차가 아까 오늘 엊그저께 좀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아마 2월 달에 그 출하인가 그 실적이 조금 마이너스 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2월 수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다른 거는 엄청 좋은데 자동차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업 밸류업은 또 그런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그냥 쭉 꾸준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은행을 하나 넣어야 되고 변수는 아까 자동차하고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는 항상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좀 이렇게 다른 사업, 신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지주회사는 괜찮죠. 대표적인 게 LS, 네.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하고 네. SK 스퀘어.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거는 엄청나게 SK는 엄청나게 갖고 SK 스퀘어는 LS는 덜 가는데 네. 그런 지주회사 셀렉티브한 거하고 그다음에 은행하고는 시간을 두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한 포트의 한 축으로서 그게 반도체만큼이 아니냐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은 네.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최소한 1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 5월 달에 뭐 나오죠? 우리 그 기업 밸류 오다 이차 보니까 세미나. 기업 밸류 기업 초안이 밸류 프로그램. 다음 달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5월 달에 확정되니까 확정되기 전후까지는 아마 흐름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변수를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기대되는 섹터가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화장품주들도 그 예로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느냐라는 점에서는 컨센서스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 지금의 매출 자체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서 잘 부합하는지 여부 그것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기업체들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은 증가세가 나오겠지만 이런 매출이 연속성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지금 기대했던 매출만큼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하는 전문가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니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가기보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지표 자체가 순항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여기에서 어니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상반기 이번 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섹터를 가져가 봐야 할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1분기 실적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파월의 파워입니다. 이번 주에도 FOMC가 있었던 만큼 금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몇 % 정도죠?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금리 인하의 횟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연내 금리 인하를 뭐 최소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거나 1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시장 자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2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금리 하락에 따라서 시장의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FOMC에서도 파월 의장 자체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일본 BOJ의 흐름, 이런 다른 기축통화 국가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금리 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높아지면 이런 부동산과 전기차 시장 상당히 부담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주들 그리고 대표적인 원통형 배터리 종목들 대형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부동산과 전기차 부분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반면에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섹터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뭐 고금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카드 회사나 은행 회사들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로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제주은행이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나왔지만 이렇게 흐름이 역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섹터 자체를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 이전의 흐름 살펴보면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전묘표에 의해서 일정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플레까지 엮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근원 PC 물가지수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5월달 FOMC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5월 1일 네. 말씀하신 거죠. 이번 달 거 다음 주에 나오는 2.6인지 그건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앞전에 CPI하고 PPI 나왔기 때문에 네. 약간 이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약간 높게 나와서 실망을 할 법한데 결국은 금리는 영향을 안 준다. 네. 이건 일시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PC가 엄청나게 이게 튀지 않으면은 네. 무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월 데이터가 나오는 4월에는 좀 어텐션을 하겠죠. 5월 1일 하기 전에.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거 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금리, 이 인플레, CPI가 중요하다 느끼는데, 일단은 다음 달은 다음 달 지켜보는 거고, 네. 일단 안정화 시켜놨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만 뭐 특별히 뭐 튀지만 않으면은, 그 다음에 유가가 다시 튀지만 않으면 전쟁도 관련되고, 네. 그러면 한국 시장에는 부담은 많이 사라진 거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져서, PC 넘버는 4월 말에 나오는 3월 달이, 3월 달치가 4월 말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좀 편히 가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일본 시장도 잠깐 짚어볼까요?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10월까지 단기 정책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세적이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10월 달에 지금 금리 올리고 10월 달에나 가서나 올린다. 10월 달 가서나 빨리 올리지 네네. 않는다는 거고 국채는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금리를 상징적으로 올렸지만 실질적인 실질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일본장이 내려가려다가 안 내려가고 네. 엔이 고가 안 되고 엔저가 오히려 되고 왜 그렇죠. 달러가 이제 금방 금리를 이렇게 확 내리는 게 아니니까 네. 아직은 그래서 그런 약간의 미스매치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엔고에 따른 대한민국의 수혜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는 뭐 현대차나 뭐 조선주에 대한 경쟁의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것 또는 일본 자금이 한국으로 조금은 우리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설레가 섞이는 게 기대감에 일전에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믹스된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를 아직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쉽긴 한데 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아까 10월이건 뭐간에 방향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화될 것이고 달러는 결국은 6월이건 7월이고 낮출 거니까 네. 달러가 낮춰지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서도 엔도 엔화는 가고 그럼 결국은 한국에 좋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 실적이 우리나라 자체가 실적이 계속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전체 마켓에서의 자금 플로우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그걸 보고 또 미리 선행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주식장은 미리 오르는 거죠. 그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고 그런 걸 바라보는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단타하시지 않고 좀 길게 보시는 분은 그런 롱 포지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아마 대형주를 좀 언더했기 때문에 좀 채워넣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장중에 좀 빠지더라도 네. 아마 그런 판단이 조금 더 주류가 이루지 않겠냐. 저가 약간 긍정적인 낙관적인 건데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실적이 실망하면
내려가겠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 이런 패턴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잘 받쳐준다면 거기에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가 조금 떨어지고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고 현상이 발현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서프라이즈성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ECB도 머지않아 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럼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괜찮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위스 은행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죠. 이 SMB가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스위스 프랑도 뭐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축통화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세계 경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6월까지는 이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 없이 금리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서 나온 발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점은 지금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부분과 금리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미국에서 FOMC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전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연준에서는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왔지만 그 외에도 금리,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 발표 이후에 크게 영향을 생각보다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기 상황, 전체적인 경기 상황 자체를 이런 통화 자체적인 물량보다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업 실적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기업 실적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 지표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 외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부가 지금의 증시의 흐름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가 상승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유가 상승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CPI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유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우리 증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는 어느 정도 유가의 흐름 그리고 금리 이런 흐름들을 함께 가져가게 되겠지만 경기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은행주들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런 은행주들, 소비재주들, 뭐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원자재 곡물 산업 이 부분도 유가 함께 출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이슈 이후에 지금 대부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보고 있는 섹터가 계신다면 이 섹터들도 한번 바닥권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오른 섹터들 여기에서 안 오른 섹터들 중에서도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가 외에도 다른 원자재들 아직까지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원자재들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은행주나 보험주 이런 저PBR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고점으로 올라온 섹터들은 주의를 해보아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리 어때요? 구리. 원자재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리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튀었잖아요. 네, 구리 가격이 많이 튀었죠. 거기에다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구리 스크랩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산업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봐야 될 점이 지금 계속해서 미중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미중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 이슈가 있었던 희토류라든지 그 외에 비철금속들
뭐 구리나 니켈 이런 다양한 원자재들이 언제든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강조를 하고 계신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인플레에서는 유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로봇을 위한 도시, 로봇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될 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장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대기업과의 M&A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장일본 부장님. 엔비디아에서도 로봇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네. AI랑 로봇이랑 그렇죠. 결합시킨다. 네네. 이제 좀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로봇 내에서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로봇 무슨 필드 이런 테스트하는 거는 사실 그거하고 약간 네. 거리가 있는 거고 그 이제 테슬라가 뭐 하는 거하고 이번에 우리 엔비디아가 얘기한 거는 AI가 결국 로봇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걸 주도하기에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협동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아직 확 튀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잠재력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화 됐을 때 그 쓰임까지 확 반영시키기에는 조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르다라고 보이는데 주가는 뭐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 대장주인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밖에 없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상장되는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그거 나왔을 때는 단기 이익 실현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뭐 좀 더 가겠습니다만 한 며칠 남았는데 그런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AI가 돼가지고 진짜 인간의 편안하게 하는 그런 넥스트 레벨로 가는 거는 조금은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서 약간의 경계심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된 거는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산업부에서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에게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입니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투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기업들이 매수했던 회사,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했던 회사, 이 대형 회사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면서 그 외 로봇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회사들, 지원하는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단발성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뭐 정부 지원 10대 산업이 있죠. 이런 정부 지원 10대 산업 같은 이 내에서 중점적으로 이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이 미래 성장 동력인데다가 여기에 정부 자금까지 꾸준히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뭐 어느 정도 이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2천억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여기에 필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산업부 그리고 여기 직접 설치하는 대구시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진흥원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꾸준히 주목받고 자금도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인 만큼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26일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착용용 로봇 생산한 업체입니다. 네. 이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재활 쪽,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 신경 부분이 손상되신 분들을 위한 이런 경추, 흉추, 척수 쪽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이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니로 로봇이 어느 정도 이런 상반신, 하반신 마비가 됐던 분들의 처음으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척추 부분에 있어서도 재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이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제조업 로봇이 지금은 서비스형 로봇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서비스 로봇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제조용 로봇들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있었고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일상 보조 부분, 뭐 엔젤 슈트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뭐 보행 분석, 그리고 그 외에도 보행 패턴, 이런 근육의 이 패턴을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일상과 그리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슈트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형 로봇 외에도 제조용 로봇들의 이슈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로봇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이 서비스형 로봇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형 로봇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탑픽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지금 대동기업 최대 주주죠. 대동이 포스코 그룹과 특수환경 업무 수행 로봇을 기술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산업적으로 로봇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전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인데요. 먼저 송그란 매니저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포트 내에는 두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4.55%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4%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약주 먼저 볼 텐데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형주 중에서도 이 아마케 이슈와 함께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특별히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 제약주들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공략주로 이 학회 관련된 종목을 또 하나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1년 내내 학회가 꾸준히 있습니다. 뭐 치매학회, 암학회, 뭐 비만학회 등등 다양한 학회들이 있는데요. 그 학회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학회, 바로 비만학회와 암학회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이 암학회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꾸준히 아직까지 이슈가 암학회가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슈는 꾸준히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제약주들은 이 대형주 위주 상승 흐름,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이 학회 일정은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회 일정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암학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암학회 관련 종목군들,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2333 진행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저 PBR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이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을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부양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판매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쪽에서도 새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켜봐야 될 점이,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라든지 다양한 이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를 통해서 고속도로 주요 도심지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500기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또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서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장렬 본부장님, 다음 주 유심히 보고 계시는 섹터 있으십니까? 네네. 아무래도 반도체고 하이닉스는 뭐 많은 사람이 아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아웃퍼폼하는지, 네. 하이닉스하고 차별화를 두는 것인지, 동반해서 상승도는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동반해서 같이 가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1분기 실적 전망에 증권사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월 5일인가요?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보통 잠정 실적 발표되기 때문에 네.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이미 최근에 나온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이 약간 이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한 4조 7, 8천억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몇 주 전에마다 4조 4천억인데 올라왔죠. 왜 올라왔냐면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5조 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계속 그 정도는 가요라고 확인하는 리포트가 또 계속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물론 물론 3월 말 장사가 되면은 반도체 가격에 대한 업데이트도 당연히 월세 일상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이 얼마만큼 꾸준히 계속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낮을 때는 19%밖에 아니지 20% 비중 차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고가 되고 달러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의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면 한국 주식의 대표 삼성을 사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도 향후 한 2주 정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매우 강하면은 4월 5일 날 실적이 발표될 때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받고 계속 갈 것이고, 실적이 애매하게 나오면은 4월 5일 전후로 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도 개인 투자가들 중심 또는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많이 억눌렸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8만 원 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외국인 힘 가지고는 바로바로 이게 보기 좋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분위기고, 외국인이 뭐 이틀 연속 뺀다. 2천억씩?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네. 그거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들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잭슨 왕이 그 삼성 HB3E에 사인을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approved 네. 이 단어를 썼는데 네네. 이게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어플보다 하나 저희 영어 자체는 뭐 승인한 건데, 네. 젠슨이 나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해 이런 거 네. 한 것인지 그러겠죠. 그 상징적인 거라고 보고요. 뭐 네. 어떤 법적 리걸리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기분 좋은 거죠. 인정받은 거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쓴대요. 얼마 쓴대요. 이건 아니죠. 그 어플은 아니니까 네. 일단 기분 좋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큰 기업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닌 만큼 이 부분을 계속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돌격내 입장에서 담으는 종목, 어떤 종목 담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중 융합 단백질 면역 활성 항암제 를 임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 고형암 대상 면역 항암제도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에서 이 아마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 5일부터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암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 외에도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좋은 흐름이 꾸준히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전체도 밸류에이션에 대비했을 때는 저점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학회로 꼽히고 있고 세계 3대 아마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큰 학회에서는 이런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이런 기업에서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 외 기술력 발표 등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이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GI 이노베이션 매수가는 12,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3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아마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GI 이노베이션 매수가는 12,700원, 목표가는 14,3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게 STSS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기사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들 투자 안 해봐도 되겠죠? 워낙 단기적인 테마였으니까.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그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이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튀어오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LB 같은 회사들은 단기 저점 8,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대 3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런 단기로 이슈를 통해서 올라온 회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는 점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 증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파이프라인 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을 하시면 제 밴드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셔서 지금의 흐름, 앞으로의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섹터의 흐름, 소형주들, 중소형주들까지 함께 흐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송가람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장렬 본부장님, 송가람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워즈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